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론 그 5번째 시간, 그 중에 문화자원 아카이빙의 3번째 시간, 문화자원 구축 사례, 그 중에서도 조직과 수정, 축적한 논문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원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수집과 연구가 수집이 어떤 연구 자체가 목적성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궁극에는 일관적인 어떤 작업의 흐름이 필요하고 이것이 활용되어지고 재활용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 과정 속에서 수집의 역할과 의미,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얘기에서 수집은 맥락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컨텍스트가 살아있는 그런 수집 구조를 가져야죠. 특정한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특정한 사건이라든가 너무 좁혀서 하나만을 쳐다보고 수집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비판적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들어온 자원들을 어떻게 조직할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원들이 들어오면 자원이 우리가 도서관에서 말했을 때 책, 그래서 모든 형태가 뭐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써있는 인쇄의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형상이 거의 다 똑같은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고 발륨이 있으면서 높이가 뭐 어느 정도 이상 규모를 갖고 있는 크기가 어느 폭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가라는 공간을 세워서 넣을 수 있다는 모습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일 관리책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간혹 도서관에서는 다른 게 책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책, 99%의 책은 그렇게 정리하면서 일부 책들을 소위 빅 사이즈 책들이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큰 책들은 우리가 그런 서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가를 그 키 높이에 맞추면 공간을 너무 많이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따로 빼서 보관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악보도 있습니다. 악보는 낱장이나 한두 장, 거의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서가에다 끼워두면 분실될 가능성도 크고, 이 분실은 훔쳐갔다는 개념보다 그 배열 과정 속에서 미싱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널 페이퍼들이죠. 학술지는 가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처럼 책등이 존재하지도 않고, 뭐 요즘 나오는 잡지들은 꽤 두꺼워서 책등도 존재합니다만 의미론적으로 그 책등이 의미를 갖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재분해서 여러 개를 묶어서 한 권을 만드는 식으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자원이라는 것들은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안경처럼 이런 물리적 속성을 가진 것도 있고, 뭐 여기 보면 쉽게 마우스 같은 것도 있고, 종이에 쓰여진 문서 같은 종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찍은 사진도 있고, 영상물도 있고, 굉장히 물리적 부피를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 심지어 집 한 채가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니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물리적 속성과 그것이 배열되는 속성이 유사한 것이 바로 도서관에 갖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분류표에서 배열되어지고, 배열되어지는 그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 아니면 그 컨텐츠의 99.9%가 거의 비슷한 형상을 하기 때문에 그 룰을 그대로 같이 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카이브 되어서 들어오는 문화자원은 이 문화자원이 갖고 있는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형태를 한 자리에 모아둔다면, 여러분 가정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물건들이 다 한 자리에 섞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분산되어 있고 용도별로 분산되어 있고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과 생긴 물건들이 다 일치해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다 보면은 이 수집된 자원들이 기능으로 모으면서 안경이다 하면 안경만 모으다 보면 한 수백 수천 번의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그 중에 안경이 수십 개는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수십 개의 안경이 같은 안경이라는 모양으로 둬서 안경이라는 공간에 같이 놓여 있지만 실제 그 안경 수십 개는 전부 다 어떤 안경? 아무 상관관계 없는 안경들. 차라리 이 안경은 옆방에 있는 책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을 수 있죠. 어느 분이 썼던 책과 안경,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그 유고의 어떤 지필실을 아카이빙 했을 때 그 지필실 책상에 놓였던 책과 안경은 굉장히 밀접한 어떤 컨텍스트를, 맥락을 갖고 움직이지만 실제 수장되어질 때는 책은 책대로 안경은 안경대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되어지고, 그러니까 수장되어지는 방법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적, 그 논리적, virtually 전개되어지는 분류의 관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럼 결국 이 문화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기록은 뭐지? 하고 봤을 때 기록은 맥락이 살아있는 맥락적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형성되는 일련의 기록물들을 집합을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물리적 속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에서도 분류가 뭔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분류가 주제적 배경을 갖니 무엇을 갖니는 이제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대부분 분류라고 생각하고 문헌정박을 한 친구들에게 분류는 유일한 분류입니다. DDC라고 부르든 KDC라고 부르든 10진 분류 체계이고 그 10진 분류 체계는 뭐 약간에서 모양새만 달리 했을 뿐이지 똑같은 개념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분류 개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그런 도서관에 사용하고 있는 분류 개념을 쓰니 천만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헌정박하는 친구들이 도서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배우는 분류가 유일본인 것처럼 유일한 분류인 것처럼 배우다 보니까 이 세상 밖에서는 통하지도 않고 도서관 안에서만 통하는 분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과 유일한 전문성이 분류했다고 생각하니까 도서관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문화자원을 분류하라 그랬더니 도서관 자원처럼 분류할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자원의 속성대로 따지는 거죠. 아니면 이것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의 주제별로 다 집어넣었겠죠. 근데 문화자원의 주제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는 그런 주제와 상통하겠느냐.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가서 서울이면 서울 지역을 가서 우리가 문화자원이라면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 이것이 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이 속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연결고리를 갖고 저 지역이 하나의 맥락을 갖고 움직이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자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서울이라는 물체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집어넣지에 대한 구조가 데시말로 되어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어떤 분류체계처럼 다다다닥 구획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구획 정리도 실은 많은 것들을 끊어낸 거거든요. 관계고리를 약한 걸 끊어내고 한쪽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어떻게 약간 물리적인 강압성이 끼어있는 분류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류체계가 갖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면 문화라는 인류 문화라는 문화자원에 대한 분류 옛날 하버드에서 만든 분류체계를 보면은 이거는 그 매체의 특성과 주제와 이런 것들이 집어넣어서 꼭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매트릭스 칸넣기처럼 되어 있어서 그저 빈칸 메꾸기식의 작업. 아, 우리 이거 다 메꿨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처럼 안경이 수십 개가 모여도 수십 개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안경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그 안경을 묶어서 상관관계를 묶어낸다 하면은 그건 굳이 그 문화자원을 수집한 목적과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안경 장사라면, 안경 제조업자라면 그렇게 쳐다볼 수 있겠지만, 아, 어느 박물관에 갔더니 안경들이 보이던데 이 안경들이 한번 모아봤어. 자기하고는 안경의 어떤 역사를 찾아내고 안경의 어떤 그 역사 성장 과정과 그 생산 활동이라든가 제조업 모습, 제조 과정들에 대한 것을 분석해냈다면 그 안경을 이제 묶여낼 수 있겠죠. 결국 그 안경들이 20몇 개가 있어도 맥락적으로 다르다 했을 때 그 안경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 맥락이 됩니다. 결국 문화자원을 조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맥락이라고 합니다. 맥락대로 조직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오브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프로젝트 하나가 하나 오브젝트이고 분류도 조직도 이 오브젝트 단위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가보면 해시태그를 달고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것들이 전부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하는데 해시태그를 보면은 하나의 오브제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에 이 오브제에 내 맥락들을 쭉 연결해 놓은 것들이고 이 맥락들 중에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이 만든 오브젝트의 맥락으로 전개되어 있는 키워드와 일치할 경우에는 이것이 또 새로운 하나의 맥락의 흐름으로 묶일 수 있지만 지금 나는 이것을 전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개 방식들이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한 5, 60년 전의 얘기라면
상당히 버거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직장에서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도 핵가족,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 우리 집안 계보에 대한 얘기와 또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놓고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이지만 역할이 다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 다르고 그곳의 맥락이 다 달랐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나를 묶어내는 것이 나은지 그들을 각각을 묶어주는 게 나은지에 대한 얘기에 그 복합성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버거움이 있었고 심지어 도서관에서조차도 그것을 FRBR이라는 이름으로 확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인 이도 그 표현의 의미와 표현의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마리를 못 찾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안경이 아까처럼 어떤 작가의 책상 위에 놓였던 안경과 안경들끼리 역사 속에서 안경의 발전 과정 속에서 드러난 안경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고 전혀 어떤 일의 상관관계도 같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일한 연결고리가 이 안경일 뿐인 거죠. 그게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해시태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내가 해시태그 A라고 샵 A라고 썼을 때 이 A가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샵 A와 그것이 맥락적으로 같아지려면 그 연결고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를 가만히 보면 어떤 해시태그는 맥락적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표시한다든가 어떤 슬로건을 표시한다든가 어떤 인물을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보통명사라든가 지역명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맥락을 컨텍스트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자 자극들은 중요한 아까 안경의 역사라는 속에서 이 안경이 묶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하나의 맥락을 컨텍스트를 드러낸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자원 하나하나는 나라는 정준민이 있으면 정준민 한에 대한 설명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메타데이터가 복잡합니다. 정준민은 어떤 시각, 어떤 뷰포인트에서 쳐다보는 데 따라서 정준민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커뮤니티의 한 멤버로서 정준민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설명하는 것과 어떤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 가정에서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다 다르다는 거죠. 같은 게 하나 있다면 내 몸을 아주 유일한 내 생물학적 부분들 이건 바뀌지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변장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그리고 요즘 뭐 본캐, 부캐 자기 본 캐릭터리스트는 어쩌고 또 서브 캐릭터리스트는 어쩌고 하면서 나 안에 나를 만드는 이제 그럼 나에 대한 삶이 달라질까? 달라지겠죠. 안경을 끼고 안 끼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머릿결을 어떻게 돌렸느냐의 얘기 염색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얘기 내 제스처를 어떻게 바꿨느냐에 대해서 성격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겠죠. 결국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헌정보에서 메타데이터는 거의 유일분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몇 번 제가 거론합니다만 어떤 문화자원 수집의 메타데이터를 만들려 했더니 메타데이터를 딱 정의를 해버리는데 정의가 이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메타데이터가 뭐야가 아니라 문화자원에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열 몇 개 수십 개가 나와 있는데 그걸 비교 분석했더니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자기 머릿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메타데이터, 특정한 목적과 의식이 잡혀 있겠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중에 이것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집단이. 왜? 난 이게 하고 싶은데 결국 문화자원을 왜 모으니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자원을 수집하고 문화자원을 조직하는 행위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신기하게도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아니면 현장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니에 대한 얘기인데 그 구조화 작업이 제일 쉬운 게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옛날 길을 만든다든가 옛날 집을 짓는다든가 해놓고는 이것을 그대로 배열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구조를 메타데이터 안에 전부 다 녹여놓을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공간을 수백 수천 개 만들어내는 비용을 감당할 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VR이죠. Virtual Reality라는 얘기죠. 근데 Virtual Reality가 구현해온 공간들은 그 Virtual Reality 프로그램 안에서 그 컨텐츠 안에서만 작동하지, 컨텐츠를 벗어나면 재구성해내고 재조직해내고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 비용이 엄청 들고 시간이 드는 작업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VR이라는 어떤 기술 틀 속에 넣지 않고 일반화된 틀 속에서 그 기술 전개를 가능하게 한 게 뭐지? 저는 그게 하이퍼텍스트라고 했어요.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들을 다 사방에 깔아두고 뭘 만드냐? 포인터를 만듭니다. 옛날 랭귀지 중에 포인터 기능을 갖고 있는 랭귀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파스칼을 공부했기 때문에 파스칼이라는 언어를 보면 포인터를 씁니다. 포인터도 하나의 변수값을 달아주고 이 포인터를 수천 수만 개 기능 부여를 합니다. 이 포인터는 그래서 홀수 포인터야 하면 홀수 포인터 시작점에서 일반 딱 홀수 포인터 시작점이 딱 잡히고 그 다음에 이 홀수 포인터의 연결점 어쩌면 1번 끝에다가 수백 개의 포인터점인데 그 중에 한 개를 홀수 포인터점으로 잡고 이걸 3번에다 연결하고 3번 5번에다 연결하고 7번에 연결해서 그 홀수 포인터점만 따라가면 홀수값만 다 모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나는 홀수 포인터가 아니라 나는 짝수 포인터야 하면 짝수값만 찾아가겠죠. 2번에 가서 붙어서. 아니야, 나는 프라임 넘버 포인터야. 그러면 같이 2번에 붙어 있는데 짝수와. 그 다음에 가는 게 3번. 2번 다음에 짝수는 4번을 갔지만 나는 프라임 넘버니까 3번을 가. 그 다음에 3번에서 어디로 가? 5번을 가죠. 근데 얘는 2번 가고 4번 가고 6번 가겠죠. 짝수 포인터. 자원은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는데 포인터들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갈 길을 차고 자기에 필요한 자원을 묶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포인터 기능과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그대로 엮으면 링크 기능이죠.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어떤 흐름에서 들여다보면서 안경이 딱 놓였으면 어떤 사진 속의 안경,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그 작가의 소지품 중에서 책상 위에 있는 물건 소지품 안에 안경이 있으면 내가 안경 클릭했을 때 선택 포인트가 나오겠죠. 이 안경과 이 포인트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작가의 맥락 속에서 움직일래? 아니면 안경이라는 새로운 맥락이 있는데 해시태그겠죠. 여러분이 페이스북 아래 보면 해시태그 여러 개 뜨지. 그 중에 뭘 선택하면은 이제 내 몫이야. 안경의 역사 딱 클릭했더니 이제 안경의 역사 쪽으로 건너가서 다른 안경 쪽으로 가면서 안경의 역사가 시작하겠죠. 거꾸로 갈 수 있죠. 왜? 이 안경의 역사가 시작점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 출발점에 선점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안경의 시작, 안경의 기초, 안경의 첫 안경, 세계 첫 안경 이런 그런 제목으로 가면 다른 또 페이지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페이지들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인터를, 해시태그를, 내 맥락을 어떻게 연결시키냐에서 굉장히 다양한 맥락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 움직여줄 수 있는 구성품들, 자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자원 하나하나가 담겨있는 웹페이지 하나하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구실을 한다. 이 문화자원은 그런 문화자원들을 그룹핑하고 있는 소위 행정문서에서 행정조직 같은 하나의 행정의 어떤 절차적 얘기, 행정의 어떤 기능적 얘기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페이지, 이 페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 해시태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갈 수 있는가, 어떤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보면 문화자원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표라든가 하는 식으로 1대1 카드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자원의 조직은 문화자원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전개시키는 웹페이지처럼 표현해 주는 게 그 자체가 목록이고 그 자체가 분류표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리스트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굳이 그런 것들을 따로 표를 만들고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문서이고 그 자체가 이미 배열이고 그 자체가 이미 조직이고 그 자체가 이미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를 뭘 갖고 얘기를 하냐면 전시를 갖고 얘기합니다. 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화자원 중에서 일부를 끌어내서 묶어서 하나의 의미부여를 한 겁니다. 포인터를 하나 만든 거죠. 전시라는 포인터를 만들고 그 내가 수집한 수천 수만 개의 전시 자원 중에서 20점 정도를 딱 포인트로 연결해 놓은 것이죠. 순서도 있는 것이고 그걸 담고 있는 페이지도 만들고 그 페이지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룹 행정의 절차적 문제로 엮어준다면 이 행정 새롭게 생성되어진 페이지도
이제 문화자원, 2차 생성 문화자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타 문화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자원들이 생성되어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들의 맥락을 연결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구조,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우겨넣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직이라는 행위는 좀 관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수집해온 수집활동과 연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어떻게 구성해서 표현하느냐의 작업이 1차적으로는 그 속에서 다양한 해시태그를 개발함으로써 그것의 확장성을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수집한 자원들과 연결성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모든 자원들이 다 묶여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그런 대표적인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진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러피아는. 맞죠?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박물관들의 문화자원들을 전부 다 디지털해서 올려놨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갖고 있는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개발하지 않았지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올려진 상에서는 어떤 맥락을 만들어서 어떤 페이지를 설계하고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큐레이터들로 하여금 많은 블로거들로 하여금 유럽의 문화자원, 유러피안에 등록된 그 많은 문화자원들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한번 해봐라. 큐레이션 한 걸 가지고 본인이 하나의 전시를 인터넷상에서 열어라. 그 페이지를 유럽편에다 붙여주겠다. 그럼 이 사람이 큐레이션에서 전시를 하나 열겠죠. 거기에는 그 유럽에서 갖고 있는 그 많은 문화자원들을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과 어떤 타이틀로 묶어서 전개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때 생산되어지는 2차 자원들, 그걸 설명하는 자원이라든가 그걸 연계하는 그룹에서 연계해주는 그 맥락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되어지면서 갖고 있는 문화자원들의 가치가 증폭되어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도 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자원의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미술관, 박물관, 민속박물관을 포함해서 이런 특수한 박물관들의 문화자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아니 조그만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자원들을 재구성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재형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자원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문화자원의 특성을 보여주는 연결, 맥락들을, 컨텍스트를 어떻게 설계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자원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설명 또는 어떤 사료적 가치가 있는 설명, 뭐 지식에 대한 어떤 이론적 가치에 대한 설명, 또 상황에 대한 설명, 인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2차 자원으로 엄청 많이 생산해서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전시관 하나에 수십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는 전시관에 똑같은 모양을 보고 돌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시, 근데 그 다양한 형태라는 것이 알고 보면 똑같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조삼모사 같은 얘기예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니,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여기 있는 물건, 저기 있는 물건. 다 그 물건이 그 물건인데 그 물건을 어떻게 이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어지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전혀 다른 상식과 가치가 자원들이 부산물로 생산되어질 수 있다. 그게 조직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조직하자.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할까? 자원 하나하나에다 어떻게 단위를 붙일까? 아니요. 요즘은 분류도 의미 없습니다. 전 그 자원의 가장 핵심적인 메타데이터. 굉장히 작아도 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부가되는 메타데이터. 이 자원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맥락들이 갖고 있는지, 맥락에 대한 해시태그만 쫙 깔아주면 이게 다 뭘 해준다고요? 그 같은 해시태그를 가진 것끼리 연결되어질 수 있겠죠. 그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페이지로 설계하고 하면 이 페이지도 하나의 2차 문화자원이 되어지면서 상당한 연결고리를 하나의 전시를 구성해낼 수 있다. 이게 지금 한 5년 넘어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 사례로 조직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 얘기를 하고 수장이 갖고 있는 의미와 조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분리해서 따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물론 수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분리표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장의 기본 목적은 접근점이고 보관의 용이성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엄청난 이론적 배경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상식적인 조각과 그 조각이 갖고 있는 용이성 또는 그 편익성 또는 거기에 경제성 등을 따져서 보존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조직의 얘기는 이미 그 조직 자체가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조직 자체가 상당히 많은 컨텍스트를 표현하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로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